이번 강의는 재무제표의 이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재무관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재무제표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보통은 그 회계원리가 그 재무관리의 선수 과목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재무제표의 내용에 어떤 것들이 있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구조적인 그 이해를 통해서 나중에 의사결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지표를 분석하는 그런 내용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들어가기에 앞서 그 지난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엔 경영학과 재무관리의 내용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관리가 경영학의 한 분야다 보니까 경영학 전반적인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재무관리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설명을 했는데요. 리뷰를 해보면은 경영학은 기업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이론이다. 그래서 그때 자원이라는 게 뭐가 있냐? 돈, 사람, 자재, 그리고 마케팅, 그 다음에 이제 그 거래 기록 이런 것들이 되죠. 그래서 돈을 관리하는 재무관리가 있고, 사람을 관리하는 인사관리가 있고요. 그리고 생산 과정을 맡아하는 이제 생산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품이 만들어지면은 이거를 판매하기 위해서 그 마케팅이 그 작동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 장부로 기록했다가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재무제표로 보고하기도 하고 또 내부 그 경영자에게 어떤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로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자의 경우는 재무회계, 후자의 경우에는 관리회계 이렇게 구분한다고 그랬죠. 재무관리는 경영학에서 돈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라는 게 결국 그거 아닙니까? 돈을 마련을 해서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냥 돈을 마련해서 갖고 있는 것은 자가 할 일이 아니죠. 경영자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여기서 그 경영자는 실물 투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물 투자를 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거.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생산한다든가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생산한다든가 이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금 조달, 자금 운용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생선 장사가 물론 생선을 싸게 사다가 싸게 띄워와서 비싸게 팔아야 이익이 많이 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돈도 싸게 가져와서 비싸게 팔아야 돼요. 그러면 싸게 가져온다는 것은 자금을 좋은 조건으로, 그러니까 금리가 낮게 조달을 해서 자본 비용을 낮게 조달을 해서 그 다음에 수익률을 높게 투자를 하는 거죠. 그 생선 장사가 싸게 띄워와서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낸다는 거와 똑같은데 다만 생선이 돈이 되는 것이고 자금이 되는 것이고 생선을 싸게 띈다는 것은 얼마에 띄고 얼마에 판다는 게 분명한데 돈의 경우에는 몇 퍼센트 금리로 조달해서 몇 퍼센트 수익률을 낸다 해서 퍼센트로 표현하는 게 좀 다릅니다. 재무관리의 3대 강론은 기업재무론, 증권투자론, 금융기관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그 외에도 뭐 경영분석, 자본시장론, 뭐 파생상품론, 보험, 또 퍼스널 파이낸스, 개인재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죠. 이번 강의는 강의 제목에 나와 있듯이 재무제표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할 거예요. 학습 목표를 그래서 첫 번째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이해하는 거죠.
왜냐면은 재무제표가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본 재무제표가 재무제표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기본 재무제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그 연관성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기업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기본적인 것들을 살펴봐서 나중에 그 뒤에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런 비율을 가져다가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학습 목표는 이렇게 정했고요. 또 따라서 학습 목차는 그것에 맞춰서 첫 번째 재무제표란 재무제표에 대한 의의를 설명을 하고 두 번째 재무상태표는 대처대조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재무상태표, 대처대조표 소개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손익계산서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재무분석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재무제표가 무엇이냐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그 회계 보고서를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Financial Statements에서 FS 이렇게 그 약어로 표시하는데 중요한 게 지금 재산 상태가 어떠냐. 우리가 개인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사람이 연봉이 얼마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서.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상태가 어떠냐 그리고 매년 벌어들이는 성과가 어떠냐 이것을 중점적으로 봐야죠.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다 이거를 통해서 재무제표를 통해서 기업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 결과로 의사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할 때도 물론 인성이 좋고 나쁘고 또 성격이 온유하냐 아니면은 좀 포악하냐 이런 걸로도 평가되고 뭐 여러 가지가 그 평가 기준이 많겠죠.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평가하듯이 사람을 혹시 경제적인 평가를 한다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재산이 얼마를 갖고 있는지 또 연봉이 얼마가 되는지 이렇게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는 거는 혹시 내가 배우자를 선택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사람과 뭐 사업을 같이 한다든가 이러려면 그런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기업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자가 개인에 비해서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 이해관계자라고 하면 내부 이해관계자도 있고 외부 이해관계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부 이해관계자는 경영자, 종업원, 노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경영자는 우리 회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보려면은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부터 봐야죠. 종업원도 마찬가지고 노조도 임금협상에서 그 재무제표를 통해서 회사의 실체를 파악하고 적정한 수준의 그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그럴 수 있죠. 그냥 무조건 빨간띠 두르고 파업만 한다고 능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해서는 회사가 문 닫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 노조가 지나친 요구를 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합리적 수준에서 요구를 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 노조도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죠. 또 외부 이해관계자라고 하면 이제 투자자와의 금융기관 등인데 투자자는 주식을 투자할 때 그 회사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고 은행의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이 회사가 어떤지를 알고 빌려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신청을 하면은 은행은 제일 먼저 기업에게 너희 재무제표를 갖고 와라 이래요. 그리고 그 재무제표도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재무제표를 갖고 와라 이래요. 왜냐면은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는 유리하게 작성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분식할 유인이 충분히 있죠.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외부 감사인인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사람의 이해관계자는 내부 이해관계자와 외부 이해관계자가 있는데 이런 외부 이해관계자, 내부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충족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보고하는 거, 그거는 회계학에서도 재무회계라고 합니다. Financial Accounting. 그렇지만 경영자의 입장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 부문을 정리하기 위해서 LG전자가 휴대폰 사업부를 그만둘 것이냐 계속할 것이냐를 판단을 하려면은 그 휴대폰 사업부에 대한 재무 자료가 필요할 텐데 그런 거를 작성하는 것은 이제 관리회계가 됩니다. 그래서 관리적 차원에서 CEO에게 보고해야 되는 그런 과정은 매니저리얼 어카운팅, 그래서 관리회계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번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은 당연히 이제 외부 이해자들, 내부 이해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재무회계 쪽에서 작성된 재무제표를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가 대표적이지만 그 외에도 자본변동표도 있고 현금흐름표도 있고 제조원가 명세서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기본적으로 요만큼은 보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기본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그 기본 재무제표가 여기서 소개하고 있듯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이렇게 네 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하면은 재무상태표, 이거는 이제 대차대조표라고 합니다. 이거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예요. 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기업이 얼마의 자산을 갖고 있고 빚진 돈은 얼마며 부채는 얼마며 자본은 얼마냐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요것은 일정 시점에서의 재무 상태예요. 일정 시점. 근데 손익계산서는 1년 동안의 경영 성과예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대개는 1년이죠. 그 1년 동안에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이 얼마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게 이제 손익계산서예요. 그리고 자본변동표는 대차대조표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자산이고 여기가 부채, 여기가 자본이잖아요. 그럴 때 점점 더 주주 중심의 가치 경영을 하게 됩니다. 이 자본시장의 트렌드가, 추세가 주주를 중시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주주가 제공한 부분은 바로 이 자본 아닙니까? 자본. 그래서 이 자본이 연초에 얼마였다가 연말에 되면 얼마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이것이 어떻게 변했느냐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자본변동표예요. 자본변동표. 그러니까 이것도 일정 기간 동안 처음에 자본이 얼마였는데 연말에 얼마가 됐다. 그럼 그 사이에 어떤 변동을 통해서 이렇게 됐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본을 제공한 주주에게 좀 더 친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는 재무관리에서는 회계상의 이익보다 현금흐름을 더 중요시한다고 그랬어요. 사실 현금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페이퍼상으로 이익이 많이 나면 뭐예요? 당장 회사가 급여를 줄 돈이 없고 거래처에 물품 대금을 줄 게 없으면, 그러면은 이자를 만약에 채권자에게 못 준다? 그럼 부도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흑자 도산하는 건데, 흑자가 나면 뭐합니까? 도산하는데.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재무관리에서는 현금 흐름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현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나가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금 흐름이 얼마 들어왔고 얼마 나갔고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대차대조표에서 보면은 요 자산에서 유동자산과 요쪽에 유동자산, 여기가 이제 고정자산이 되는데 요 유동자산 안에서도 요 부분, 요 현금 흐름표라서 꼭 현금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예금 같은 경우도 당장 뽑아 쓸 수 있는 거니까 현금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초와 연말에 어떻게 변했는지, 그러니까 연초에는 12억이었다. 그런데 연말에는 15억이 됐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12억이 15억으로 바뀌었는지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게 바로 현금 흐름표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2011년인가 12년부터 이제 IFRS를 따라요. 그래서 IFRS는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ystem인가 이래요. 그래가지고 국제 회계 보고 기준, 국제 재무 회계 기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선택한 거를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것을 KIFRS라고 그래요. 이 KIFRS에서 기본 재무제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이 네 가지예요. 네 가지. 물론 이제 회계사 공부를 하거나 이런 학생들은 뭐 자세히 공부를 하겠지만 재무 관리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정도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금 흐름을 중시하면서 왜 이 현금 흐름표는 안 보냐? 물론 보기는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현금 흐름하고 또 재무관리에서 얘기하는 현금 흐름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혹시 착각을 해서 현금 흐름표를 나중에 보면은 첫 번째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두 번째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세 번째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분석을 하는데 요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도 우리 재무관리에서 영업 이익에 해당하는 현금 흐름을 구해야 되는데 요것이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회계사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라면은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재무관리에서 얘기하는 나중에 이제 공부하게 될 영업 활동이 아니라 영업 현금 흐름과 같은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하다는 게 재무상태표인데 이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설명하겠어요. 재무상태표는 KIFRS에서는 재무상태표로 이름을 바꿨고 회계 관련해서는 용어를 다 이렇게 바꿨지만 상법이나 이런 데서는 대차대조표라는 말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 이렇게 같이 쓰이고 있으니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차대조표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좌우로 나눠져 있는데 이 왼쪽이 차변이 되고요.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데빗, 여기는 크레딧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레딧 카드 하면 돈을 빌려서 쓰는 거고 데빗 카드 하면은 우리 체크 카드처럼 생각하면 돼요. 미국에서는 이제 데빗 카드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사실 데빗 카드보다는 체크 카드가 데빗 카드의 역할을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쓰는 거 그거는 데빗 카드고 내가 없지만 나중에 갚는 걸로 하고 쓰는 거는 크레딧 카드예요. 그래서 왼쪽을 차변 데빗, 오른쪽을 대변 크레딧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왼쪽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에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나눠졌죠. 유동자산과 고정자산.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거 또는
1년이 아니더라도 한 영업 사이클이 돌아서 현금화되는 거. 예를 들어 대우조선이다. 이러면 조선업이다. 이러면은 그 지금 만들고 있는 그 제품이 1년 이상이 되어야 완성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1년이 넘게 지난 다음에 현금화 되더라도 그거는 유동자산에 포함이 돼요. 재고자산이죠. 재고자산. 뭐 제공품이 되겠죠. 제공품. 그리고 고정자산이 있는데 고정자산은 배를 만들기 위한 주변 시설 이런 것들은 고정자산이죠. 그 땅, 도크 이런 것들은 다 고정자산입니다. 그런 것은 물론 현금화를 하긴 하겠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제품을 생산하면서 현금화에 기여하는 거,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게 이제 고정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업이라니까 너무 큰데 자동차라고 합시다. 좀 쉽게. 그러면 자동차는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자동차 생산 로봇 설비가 있다. 그거는 이제 고정자산이죠. 유형자산이에요. 그런데 무형자산은 자동차 생산과 관련해서 무슨 기술 특허를 갖고 있다든가 디자인 권을 갖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무형자산이 된 거죠. 투자자산은 자동차 회사라고 해가지고 꼭 돈을 자동차 생산하는 걸로만 벌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교수라고 해서 꼭 학교에서 강의만 해가지고 연구만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교수들이 외부에서 사업을 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외부 사업을 하면서 학교 교수하는 거를 인정을 해줘요 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사업을 하면서도 돈을 벌고 또 뭐 주식 투자를 해서도 돈을 벌고 그러니까 본연의 일이 아닌 데서도 늘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기업도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생산 라인 설비를 갖고 있어서 돈을 벌기도 하지만 현대자동차가 나중에 쓸지 모르니까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어떤 자동차 관련된 뭐 배터리 회사의 주식을 사놓자. 그러면은 그거는 지금 당장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건 아니지만 나중에 전기차, 지금은 전기차도 이미 생산하고 있지만 다른 종류의 무슨 그런 차를 만든다고 할 때에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미리 사놓는 다른 회사의 주식이라든가 이런 걸 투자 자산으로 넣죠. 그래서 차별은 유동자산과 고정자산 이렇게 돼 있고 그 합계가 이제 자산 총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좌자산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당좌자산은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생산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적정 영업 현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출장 간다고 그러는데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것들 또 혹시 긴급하게 돈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예금을 넣어놨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당좌자산이에요. 또 여윳돈이 생겨서 주식을 사놨는데 장기적으로 갖고 있을 건 아니고 상황에 봐서 바로 팔 수 있다. 그런 것들은 유동성이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당좌자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게 이제 120억이에요. 여기서. 재고자산은 현대자동차가 강판을 현대제철이나 포항제철 이런 데서 수입을 해요. 매입을 해요. 그러면은 그거를 창고에 넣어놨다. 그럼 원재료 아닙니까? 생산 라인에 투입을 시켰다. 그래서 지금 제품으로 만들고 있는 거다. 그러면 그거는 제공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고자산에는 원재료가 있고 그것이 투입돼서 생산 라인에 제공품으로 있고 이것이 자동차로 완성이 됐다. 그랜저나 소나타로 됐다. 이러면 이제 제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재료, 제공품, 제품으로 가는데 원재료도 있을 수 있고 제공품으로 지금 있을 수도 있고 제품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생산 라인에 다.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재고자산이라고 합니다. 재고자산이 360억이에요. 그래서 두 개 합쳐서 이제 480억입니다.
고정자산은, 유형자산은 생산 라인이에요. 그래서 유형자산이 900억이 있고, 무형자산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특허, 또 산업재산권,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300억이라고 합시다. 투자자산은, 회사가 부동산을 사놨다. 그러면은, 업무용 부동산일 수도 있지만, 비업무용 부동산이면은 이제 투자자산이 투자 목적으로 산 거니까. 그래서 120억. 그래서 합치니까 1320억이 돼서 두 개를 합치니까 자산 총계가 1800억이다 이거예요. 왼쪽이 그래요. 오른쪽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1년 내에 갚아야 될 돈이 400억이라는 거예요. 유동부채. 만기가 1년 내에 도래되는 거예요. 고정부채는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되는 거. 좀 만기가 긴 거예요. 그거는 800억입니다. 두 개 합치니까 1200억이 됩니다. 1200억. 자본금은 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때 그 주식 액면 금액의 발행 주식수를 곱한 거예요. 그리고 주식 액면이 5,000원이라고 해도 8,000원에 팔거나 또는 뭐 15,000원에 팔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액면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 거래에서 발생된 잉여금이라고 해서 바로 자본 잉여금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자본 잉여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은 이렇게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매년 돈을 벌어들일 거 아닙니까? 이익을. 그래서 그 이익을 모두 다 배당을 하지는 않죠.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고 일부는 다음 재투자를 위해서 회사에 유보시켜 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익잉여금이 됩니다. 이익잉여금. 그래서 요거는 이쪽 자본 쪽은 자본의 합계가 600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채 1200억에 자본 600억. 그래서 1800억이 부채 및 자본 총계라고 그래요. 부채는 타인 자본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자본은 자기 자본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쪽을 그냥 부채 빼고 자본 총계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는 항상 일치해야 되죠. 그래서 대차 대자표 등식이라고 하죠. 대차 대자표 등식.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영업 성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뭐 옛날에는 PL에서 Profit and Loss Statement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Income Statement라고 해서 IS를 표시합니다. 회계 기준으로 나타내는 그 손익계산서의 양식은 이래요. 그러니까 매출액 2,000억 원에서 매출원가 1,600억.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 대금이 2,000억인데 자동차 생산 원가가 1,600억이라는 거예요. 그걸 빼고 나니까 매출 총액이 400억인데 들어가는 돈이 우리가 생산 관리하고 마케팅 있잖아요. 생산 관리는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거고 1,600억. 그 다음에 판매 및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마케팅, 판매, 그리고 회계 이런 경영 지원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관리비가 돼요. 그러니까 판매 관리비가 130억이 들어가서 그것까지 빼고내고 나면은 영업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매출액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영업 수익이라고 한댔어요. 영업 수익. 영업 수익. 그리고 매출 원가와 판매 관리비 요거는 두 개를 합쳐서 뭐라 그래요? 그거는 영업 비용이라고 합니다. 영업 비용. 그리고 영업 수익에서 영업 비용을 빼고 나면은 이제 영업이익이 되는 거죠. 영업이익. 그래서 재무관리에서는 보통 이렇게 세부적으로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를 안 쓰고 영업 수익에서 영업 비용 빼고 영업이익 나오고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런데 심지어는 아예 이 위에는 나타내지도 않고 영업이익부터 나타내기도 해요. 왜냐? 이 위에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무관리에서는 요 영업이익부터가 중요해요. 영업이익. 왜냐면은 영업이익이 바로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기업 가치.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다.
내가 그 카페를 냈어요. 그러면은 카페를 내가지고 중요한 게 뭐예요? 매출이 많이 늘었다. 그게 중요해요? 매출이 많이 늘어나서, 좋아했는데 보니까 비용이 더 많아. 그러면 손실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매출에서 비용까지 빼고 난 다음에 그 이익, 그게 자동차와 관련한 영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이죠. 그게 영업이익입니다. 그런데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은 항상 돈이 여유가 있어서 은행에 넣어놓을 때도 있고 부족해서 은행에서 빌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여유가 있어서 학생 때야 뭐 이자 부담이 없겠죠. 집에서 용돈 받아서 쓰거나 또 알바해서 쓰거나 그렇겠지만 성인이 돼서는 자기가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혼자 경제 생활을 한다면은 이제 카드도 쓰게 되고 또 부족한 주택 자금을 은행에서 빌리기도 하니까 그때는 이제 지급 이자도 나가죠. 그래서 이자가 금융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자가 나가죠. 이자가 120억 빼고 나니까 이익이 150억인데 150억에서 이게 다 내 돈이 아니잖아요.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이 법인세율이 20%다. 그러면은 150억에서 30억을 법인세로 내고 그다음에 순이익 요 120억을 주주가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최종적으로 주주에게 돌아가는 게 얼마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손해계산서는 주주 관점에서 주주에게 얼마가 돌아가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만 요 순이익 120억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면은 주주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경영자는 기업 가치를 극대화해야 되죠. 채권자의 이자 줄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기업 가치인 영업이익, 270억이 늘었냐, 줄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주가가 매출액과 순이익 중, 여기 중요한 게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가가 어디에 제일 민감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실제 연구한 결과는 주가가 영업이익 움직이는 것에 제일 민감해요. 같이 움직여요. 왜? 순이익이 주주에게 돌아가는 몫이지 않느냐? 그런데도 그래요. 실증적인 결과로는. 그 다음에, 영업이익 다음으로는 순이익이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액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물론 다 세 개가 주가에 영향을 주지만, 실증 분석 결과는 그렇게 나와요. 그만큼 영업이익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특징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재무상태표는 스탁 개념입니다. 스탁 개념. 스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한자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나타내요. 저량. 그러니까 저량은 뭐 저장해 놓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수지에 물을 쌓아 놓은 가다 놓은 그러니까 지금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플로우는 이렇게 유량 그러니까 흐를 유자를 써서 얼마나 흘러갔느냐 플로우 개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재산이 지금 얼마냐 이것은 저량이고 내가 1년 동안에 얼마를 버냐 그거는 유량이에요. 그러니까 스탁 개념, 플로우 개념. 재무상태표에 자산이 벌어들인 자산 이게 저량입니다. 이것에 대응하는 유량은 플로우 개념은 영업이익이에요. 재무상태에 부채를 제공한 채권자는 영업이익에서 이자를 가져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가져가는 사람은 부채를 많이 제공한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자와 부채가 또 이자는 플로우 개념이고 부채는 스탁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서 자본을 제공한 주주는
영업이익에서 이자까지 빼고 난 다음에 순이익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본을 제공한 사람은 순이익을 받아가잖아요, 매년. 그러니까 자본은 절양의 개념이 되고 순이익은 플로우의 개념이 돼요. 스탁 개념, 플로우 개념. 이렇게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잘 알아둬야 될 것이 이거예요. 여기에 영업이익이 있고 이자를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순이익이 되는데 여기에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여기가 자산이 되고요. 여기가 부채가 되고 여기가 자본이 됩니다. 그럴 때 이 영업이익이 크면은 자산 가치가 크게 되고, 그러니까 좋은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영업이익을 많이 벌 거 아니에요. 좋은 자산을 갖고 있는 기업이 큰 영업이익을 가져올 거라고요. 또 부채를 많이 제공한 사람이 이자를 많이 가져가겠죠. 또 자본을 많이 제공한 사람이 순이익을 많이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플로우, 이쪽에 손익계산서에서의 플로우 개념이 스탁 개념으로 그렇게 연계가 돼 있다라는 거를 이해해 두기 바랍니다. 재무 분석이란 기업과 관련된 자료를 일정한 기법에 따라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거예요. 재무제표는 기업과 관련해서 제일 쉽게 검증된 자료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검증된 자료 중에.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삼성전자의 그 재무제표가 어떤가 또는 현대자동차의 재무제표가 어떤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다 회계사들이 감사한 거기 때문에 제일 신뢰할 수 있는 자료예요. 삼성전자의 지금 안에서 지금 어떤 일이 있다든가 뭐 이런 거는 다 들리는 얘기고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재무제표는 가장 확실하고 검증된 자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분석하는 것이 제일 1차적인 단계예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분석하다고 해서 재무분석을 재무제표 분석이라고도 하죠. 좀 더 넓은 개념으로는 또 경영분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재무비율을 분석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 몇 개를 설명을 하면은 유동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유동비율. 유동비율은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이에요. 그러면은 유동부채는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입니다. 유동자산은 1년 내에 현금화되는 자산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그 대차대조표를 봅시다. 여기 보면은 유동자산이 480이고 유동부채는 400억이에요. 그러면은 1년 내에 갚아야 될 돈은 400억인데 1년 내에 들어올 돈은 480억이니까 괜찮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는 커야죠. 최소한 같거나. 근데 같으면 조금 불안하긴 하죠. 왜냐면은 1년 내에 든다고 해도 유동부채는 한 달 후에 갚아야 되는 돈이고 유동자산은 10달 후에 들어오는 돈이다. 이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200% 정도가 되어야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2배 정도는 돼야 좋다 이러는데 그래도 최소한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는 많아야 된다라고 해서 최소한은 같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유동 비율을 구할 때 이렇게 이 회사의 경우는 400에 480이니까 120%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안전하진 않아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유동 비율을 보고 이 회사가 그렇게 충분하진 않아도 유동 비율이 나쁘진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유동 비율보다도 더 제일 중요한 거는 재무 관리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 부채 의존도를 부채에 얼만큼 의존하느냐는 걸 나타내는데 자본구조 이론에서는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본은 자기 자본이고 부채는 타인 자본이어서 자기 자본 대비 타인 자본을 얼마나 쓰고 있느냐라고 해서 자본분의 부채를 자본으로 나눠요. 그러면은 내 돈과 남의 돈을, 내 돈이 100인데 남의 돈도 100을 쓰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부채 비율은 100%죠. 그렇죠? 그런데 이 회사의 경우에는 봅시다. 부채 비율이 부채가 1200이고 자기 자본이 600이에요. 그럼 600이면 내 돈의 2배를 부채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내 돈의 2배를. 그러면은 이게 내 돈의 2배를 부채를 쓰고 있으니 내 돈의 2배를 부채를 쓰고 있으니 좀 많이 쓰는 것 같죠? 그렇죠? 많이 쓰는 편이죠, 이게. 그러면은 부채 비율이 200%가 되는 거예요. 지금 200%. 그래서 그 부채 비율이 200%가 되어 있으면은 내 돈의 2배 되는 부채를 쓰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총자산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은 나중에 얘기할 투자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업 자산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산분의 영업이익. 자산분의 영업이익인데 자산은 1,800억이에요. 그래서 총 자산을 보면은 총자산이 대차대조표에서 보면은 1,800억이죠. 1,800억. 그런데 이것이 영업이익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영업이익을 만들어내냐. 1,800억이라는 실물 자산을 가지고 만들어낸 영업이익이 바로 손익계산서에서 27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1,800억 중에서 270억을 만드니까 15%의 수익률을 내고 있는 거예요. 15%의 수익률. 그러니까 굉장히 수익률이 15% 정도면은 잘 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가면은 우리 자본 예산에서 투자의 수익성을 구할 때 내부 수익률이라는 게 있는데 바로 이게 그것에 해당하는 거예요. 재무관리를 조금 미리 공부한 사람들은 내부 수익률이라는 말을 알고 있을 텐데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할 텐데 경영학에서는 그래서 그러면 그냥 여기서처럼 총자산 영업이익률이라고 하지 왜 거기서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냐. 경영학에서는 똑같은 지표를 가지고도 달리 부르는 이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구조를 이해해야지 단어만 가지고 그것에 해당하는 걸 찾아서 따라가다 보면은 잘못된 잘못된 결과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영업이익을 냈느냐, 이것이 총자산 영업이익률인데 15%다. 나중에 얘기할 내부 수익률 IRR에 해당하는 거다. 그때 와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자본이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자본이익률은 그러니까 요 두 개는 이제 수익성, 총자산 영업이익률과 자기자본이익률은 다 이제 수익성 지표인데요. 주주가 출자한 자본에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내고 있냐. 이거는 이제 요거는 ROE라고 그래요. Return on Equity. 그래서 주주가 자본을 제공한 대가로 얼마만큼의 이익을 냈느냐라는 건데, 그게 바로 자기자본 이익률이에요. 그래서 자본분의 순이익이 주주의 입장에서 내 수익률이 얼마냐는 것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ROE라는 건데
이것을 워렌 버핏이 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지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서 보면은 자본이 얼마입니까? 자본이 600이죠. 600. 자본이 600인데 여기서 순이익은 120억이죠. 600을 투자해서 120억을 버니까 얼마만큼의 수익률이? 그게 바로 20%죠. 20%. 총자산 순이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총자산분의 순이익이에요. 이거는 ROI라고 얘기를 하는데 ROI. 이거는 이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ROI가 많이 쓰이긴 하지만 논리적인 연결성이 없어요. 자산이 벌어들이는 건 영업이익인데 왜 순이익에다 연결을 시킵니까? 그러는데 이거를 많이 써요. 왜 많이 쓰냐면은 미국 화학회사 듀퐁이라는 회사가 그 회사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관리 지표로 삼아서 써봤더니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게 듀퐁의 그 관리 지표로 이용이 됐다고 해서 많이 쓰이는데 총 자산 1200억에서 120억의 수익을 냈다는 거예요. 이익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6.7%예요. 이 6.7%를 이제 어떻게 전사적 관리 지표로 하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나눈 거죠. 매출액 순이익률과 총자산 영업이익률, 회전율로, 총자산 회전율로 나눈 거예요. 이거는 매출액 수익률은 매출액분의 120억, 그러니까 매출액분의 순이익. 그리고 여기는 총자산분의 매출액이에요. 그럼 결국 매출액이 서로 상쇄돼서 1800분의 120이 돼서 6.7%가 되죠. 그러니까 이 6.7%를 이렇게 두 개로 쪼갠 겁니다. 그래서 총자산 순이익률을 그 매출액 순이익률 6%와 총자산 회전율 1.11회, 거기서 6.7%로 구한 건데 총자산 회전율이라는 것은 자원의 활용도를 매출액으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분의 매출액, 그러니까 1800개 자산이 2000억의 그 매출액을 만들어냈으니까 자산의 1.11회 정도의 매출액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은 뭐 그 본격적인 재무 분석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총자산 순이익률을 이렇게 쪼개고 회전율 나오고 이 부분은 사실 재무관리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아요. 근데 재무분석 시간에는 그 중요한 지표로 이용이 되는데 재무관리에서 많이 쓰게 되는 거는 그 앞에 것까지. 자기자본 이익률, 총자산 영업이익률, 부채 비율 이 세 가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요거를 요 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요거는 다음 이후에 강의를 하면서도 계속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회사가 그 어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재무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어딘가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면 제일 먼저 교수님들한테 뭐 물어봐요? 그 학과 평균 물어보잖아요. 이번 시험 본 거에 평균 성적이 얼마입니까? 이게 물어본다고. 왜 그걸 물어봅니까? 내가 어느 정도 받는지를 비교하는 기준으로 그걸 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그 기업이 유통업에 있는 기업이면은 그 회사의 재무 비율을 구한 후 그 유통업 평균의 비율하고 비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교 기준을 써야 되는데 그 비교 기준은 표준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표준 비율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에서 발표하고 있는 산업평균 비율이에요. 그게 가장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반평균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됐느냐 성적이 그걸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또 그 경쟁기업 예를 들어 LG전자, 삼성전자 이럴 때 그 이제 LG는 가전 쪽이니까 삼성은 가전뿐만 아니라
반도체, 휴대폰 있죠. 그러니까 평면 비교가 안 되지만 삼성전자의 가전 부분만 띄워가지고는 LG전자의 그 재무제표, 재무 비율과 비교할 의미가 있죠. 그럴 때는 경쟁 기업의 재무 비율이 됩니다. 그래서 경쟁 기업의 그 재무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또는 어떤 뭐 가나전자 뭐 이런 회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회사는 가나 전자업종에서 어디가 제일 잘 나가냐? 그래서 그 삼성전자의 재무 비율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어디가 좀 부족한지 이런 걸, 또 해당 기업의 과거 비율 가지고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땠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가고 있다는 그런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죠. 또 경험적 이상 비율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유동 비율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100% 이상이지만 그래도 200% 정도 되는 게 좋다고 본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경험적 이상 비율입니다. 이상적 비율이죠. 또 실현 가능한 목표 비율이라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의 그 자원을 생각해 보면은 이 정도까지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래가지고 설정을 그렇게 목표를 세우는 거죠. 우리 그 경제 성장률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러 가지 잠재적인 그 역량을 감안했을 때 이번에 5%의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목표 비율을 세우는 거죠. 그냥 터무니없이 뭐 20%, 30%를 하는 목표를 세우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실현 가능한 목표 비율까지 해서 여러 가지 표준 비율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산업평균 비율, 한국은행에서 제시하는 기업경영 분석이라는 그 책자에 보면은 나오는데 그거를 볼 수 있어요. 아니면 한국은행 홈페이지 들어가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시간 될 때, 심심할 때 한국은행 홈페이지 들어가서 기업경영 분석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제 그 정리를 하면은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산 상태나 경영 성과와 같은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주는 보고서다라는 거. 그리고 재무제표 중에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연관성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학에서는 각자 그냥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이런 양식을 갖고 있다,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것까지지만 재무관리에서는 그 연계성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두 항목들의 연계성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한 겁니다. 재무 분석이란 재무제표에서 구한 재무 비율을 이용해서 기업을 평가하는 방법인데 여러 가지 재무 비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재무관리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은 부채 비율, 또 총자산 영업이익률, 또 자기자본 순이익률,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소개를 했고요. 요 정도까지 알면은 이제 그다음부터 본격적으로 그 재무 이론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무 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화폐 시간 가치예요. 이게 재무 이론의 이제 앞부분에 있다고 해서 그냥 중요하게 생각 않고 기술적으로 그냥 공부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런데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이것이 나중에 각 분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화폐 시간 가치에는 미래 가치하고 현재 가치가 있는데 미래 가치를 구할 때는 수익률이라는 말을 쓰고 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할인율이라는 말을 쓴다. 그리고 이자율, 수익률, 할인율 이런 맛에 대한 의미를 좀 잘 알아둬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을 다음 시간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